치매 진단을 받은 아버지의 마지막 낙서. 모두가 쓸모없는 낙서라며 무시했지만 저는 그 안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건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수백억 원짜리 진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성 컬러입니다. 오늘도 유용한 이야기 준비했으니까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아, 새로운 분들도 많이 오셨네요. 지금 구독 누르시고 같이 시작해 볼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모든 진실을 전해드립니다. 아버지, 또 그 종이에 뭘 쓰시는 거예요? 아유, 진짜 왜 그러세요? 사람 환장하게. 오빠 정우의 목소리는 마치 뜨거운 쇠붙이를 삼킨 듯 날카롭게 갈라지는 것처럼요. 아버지, 제발 그런 것 이제 그만 쓰세요. 늘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오빠는 마치 자신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분노했습니다. 그날도 오빠는 아버지의 손에서 종이를 빼앗듯 낚아챘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주름진 손이 허공에서 몇 초간 떨렸습니다. 안 돼. 이리 줘. 그것 버리면 안 돼. 아버지, 이런 것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정신도 온전치 않으면서 왜 자꾸 이상한 짓만 하세요? 정말 속상하다고요. 오빠는 아버지께 소리 지르며 그렇게 퍼부었어요. 아버지의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복사용지 위에는 뒤엉킨 숫자들과 엉뚱한 기호들이 춤추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낙서 같았지만 나는 괜히 그 종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깜빡이는 등불처럼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건 어제 그려둔 거잖아요. 왜 또 그리셨어요? 오빠는 또 아버지께 계속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가 반복해서 그리는 그 도형들과 그 숫자들이 단순한 치매의 증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예감이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안 돼. 이건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안개 속에서 울리는 종소리처럼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절박함이 숨어 있었어요. 마치 생과 사를 가르는 중요한 비밀을 지키려는 듯한 처절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오빠는 한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짜증과 분노, 그리고 어쩌면 두려움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너도 봤지? 이젠 진짜 이상해졌어. 이러다 집에 불이라도 낼 판이야. 오빠가 내게 쏟아낸 짜증은 마치 독화살 같았습니다. 나는 오빠의 그 짜증 뒤에 숨겨진 감정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지 혼자 웅얼거리거나 빈 종이를 잔뜩 구겨 쓰레기통에 넣는 일들이 잦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아버지 곁에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셨어요. 여보, 괜찮아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찬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달래려는 간절한 기도 같았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오빠는 늘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아버지의 존재를 조각조각 베어내고 있었습니다. 집 정리 좀 하자. 아버지 방에서 나온 저 종이 뭉치들 봤어? 다 쓸데없는 쓰레기야. 헛소리 적힌 낙서. 우리도 이제 상속 문제를 슬슬 정리해야지. 오빠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현실주의가 스며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아버지를 과거의 사람으로 치부해버린 듯한 섬뜩한 냉정함이 느껴졌어요. 오빠 아직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그런 말을 해. 내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습니다. 민서야, 너는 아버지가 제정신으로 저렇게 하시는 걸로 보여? 너도 정신 차려라. 오빠, 어떻게 자신의 아버지를, 아직 살아 숨쉬고 있는 아버지를 이미 죽은 사람처럼 취급할 수 있어? 그 순간 나는 오빠가 낯선 사람 같았어요. 넌 왜 이렇게 순진하냐?
법은 살아있을 때 준비해야 싸움 안 난다. 그리고 넌 기억하지? 아버지가 가진 땅 서류상으론 남은 게 없다. 아니, 거의 다 내 이름으로 돼 있어. 오빠의 말에는 어떤 의기양양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는 듯한 자신감이 넘쳐 흘렀죠. 하지만 동시에 그 자신감 밑바닥에는 불안이 꽈리를 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놓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것 말이죠. 나는 오빠의 말에 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마치 내 몸 안에서 용암이 들끓는 것처럼 손이 떨리고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낙서처럼 남긴 종이 뭉치 안에 진실의 지도가 들어있다는 걸, 그리고 그 지도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열쇠라는 것을요. 며칠 뒤 우리는 아버지를 모시고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신경과 진료실은 하얀 냄새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각종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를 부르셨어요. 장영국 씨는 초기 치매입니다. 아직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오빠는 진단서를 받아들자마자 그날 밤 어머니 몰래 아버지의 인감도장을 뒤지는 것을 내가 우연히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괴한 만족감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참에 정리해야 해. 정신 돌아올 때까지 뭘 믿겠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상속 문제는 내가 맡는 게 맞잖아. 오빠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가 드디어 왔다는 듯한 은밀한 기쁨이 스며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날로 무거워졌으며 아버지는 더욱 말수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어머니는 밤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빠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정리를 하는데 마치 시한폭탄이라도 있는 듯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쓰레기 봉투를 버리러 나가던 중 나는 낯익은 그림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봉투가 찢어져서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붉은 볼펜으로 무언가 지도처럼 그려져 있었고 아버지가 늘 반복해서 적던 삼각형 안의 숫자가 중심에 있었어요. 그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친 것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랑 갔던 곳인데 내가 10살 무렵 아버지와 함께 어떤 넓은 땅을 걸었던 기억이. 그때 아버지는 내 손을 잡고 말씀하셨었죠. 딸아, 이 땅을 잘 기억해둬. 언젠가 내가 알아야 할 때가 올 거야.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 종이를 보니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아버지가 가리켰던 작은 언덕, 그곳에 세워져 있던 낡은 경계석, 그리고 그 주변의 삼각형 모양의 돌무덤. 저는 온몸에 전기가 관통하는 듯 하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수십 년 전 아버지가 머릿속에만 기억하고 있던 지도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 더 정확히 말하면 공식적인 서류에는 없지만 실제로는 존재하는 땅들의 지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 가장 정신이 흐릿해 보이는 사람만이 가장 명확한 진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아버지의 치매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중요한 기억들을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남기신 이 수수께끼를 반드시 풀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엄마, 이거 혹시 버리신 거예요? 아버지가 매일같이 뭘 그리시던데. 그냥 낙서가 아니냐?
저는 아버지 방 책상 밑 쓰레기통에서 구겨진 종이 하나를 펼쳤습니다. 빨간 볼펜으로 뒤죽박죽 그려진 그림, 그리고 그 옆에 적힌 45-7, 120-2, 삼각형 안에 동그라미 같은 기호들.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하시며 말하셨어요. 아버지가 며칠 전부터 밤마다 저런 거 끄적이시더니 말은 안 되는데 뭔가 기억해내려고 애쓰는 것 같긴 했지.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니? 저는 그 종이를 품에 안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낙서를 하나하나 다시 그려보기 시작했어요. 45-7 이거 집원 아닐까? 머릿속에서 번개가 스쳤습니다. 예전에 아버지와 함께 갔던 외갓집 근처 밭. 그때 아버지가 농지계간 얘기를 하면서 비슷한 숫자를 말한 기억이 났습니다. 종이 위에는 세 개의 기호가 반복됐습니다. 삼각형, 동그라미, 별표. 그 아래에는 항상 숫자 2개가 나란히 적혀 있었고, 중간에는 늘 가느다란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직감이 말했어요. 이건 지도가 맞아. 단순한 낙서가 아니야.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너 또 뭐 뒤지고 다니냐? 오빠였습니다. 오빠는 제 손에 든 종이를 보자 순간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거 아직도 안 버렸냐? 치매 환자 낙서 보고 뭐 유물 찾을 거라도 되는 거야? 오빠 이거 이상해. 그냥 낙서가 아니고 아빠가 기억해내려는 무언가 같아. 민서야, 정신 좀 차려. 아버지, 이젠 우리도 못 알아보잖아. 이런 거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하다가 너까지 이상해져. 오빠의 말끝마다 우리라는 단어를 붙였지만 정작 아버지를 지키고 있는 건 나 혼자였습니다. 그는 어느새 아버지 통장을 관리하기 시작했고 인감 도장은 이미 오빠 손에 넘어간 지 오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빠, 이 숫자들 기억나세요? 아버지는 고개만 살짝 떨구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가 손을 뻗어 종이 한 귀퉁이를 짚었습니다. 여기 땅 거기. 그 위엔 못 지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어눌해도 정확히 그 부분을 짚었습니다. 그곳은 낙서 속에서 유독 굵게 표시되어 있던 삼각형 모양 안에 45-7 집원이었습니다. 거기 흐르는 길 따라가면 물이 넘쳐. 아버지의 흐릿한 목소리, 치매 환자의 헛소리라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이고 지나치게 사실 같았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저 종이에 정말 무언가 중요한 걸 그려놓은 건 아닐까요? 저는 이 모든 낙서를 하나하나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가장 믿을 수 있는 선생님 한 분께 이 종이를 가지고 찾아갑니다. 지적도나 옛날 토지 도면과 대조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낙서, 이 숫자들, 이 흔적들. 누군가는 쓰레기라고 했지만 어쩌면 그 안에 우리 가족의 미래가 통째로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니, 확신이었어요. 아버지는 단지 잊고 있었던 게 아니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내가 그렇게 찾던 거야. 정우 오빠는 얇은 웃음을 지으며 책상 위에 한 뭉치의 서류를 탁 내려놨습니다. 장용국 명의 부동산 현황이라고 적힌 인쇄물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내가 싹 다 떼왔어. 헛된 희망 품지 말라고. 아버지 명의로 된 땅은 더 이상 없어. 저는 그 종이 뭉치를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표지만큼이나 목록도 명료했습니다. 정우 오빠 명의로 이전된 항목이 대부분이었고 그 외 자산은 매도 완료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이상해. 아빠 낙서에 계속 나오는 집원들이 하나도 없어. 45-7이나 120-2,
이런 건 왜 안 보이는데? 정우 오빠는 팔짱을 끼고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그걸 진짜 믿는 거야? 치매 걸린 노인이 종이에 낙서한 걸 진짜 단서라도 되는 줄 알아? 하, 민서야. 진짜 너 순진함도 정도껏 해라. 그때 옆에서 앉아있던 윤경 언니가 컵을 탁 내려놓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니까 말이야. 어릴 때부터 땅이 어떻고 지도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 무슨 모험이라도 되는 줄 알았지? 근데 정신 차려. 여긴 현실이야. 요즘 땅 한 평 잘못 건드리면 세금에다 소송에다 난리 나는 거 모르니? 언니의 말투는 도무지 걱정해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딱 봐도 제 의욕을 꺾으려는, 아니 꺾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니 아빠가 적어둔 그 집원들, 그건 아예 등기부에 등록된 적이 없는 걸 수도 있어. 혹시 숨긴 땅이 있는 거라면. 하, 진짜 환상 속에 살지 좀 마. 우리 아버지, 그런 거 숨겨둘 성격 아니야. 다 내 착각이야, 민서야. 그런 헛소문 믿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질 거야? 정우 오빠가 그 말에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유언장 받잖아. 공증까지 받아놓은 문서야. 법적으로 내 이름 들어간 거고 윤경이도 동의했어. 그 유언장 아빠가 의식 흐릿해졌을 때 작성된 거잖아. 그게 진짜 유효할지 의문이고. 윤경 언니가 그 말을 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휴, 또 시작이네. 그럼 지금이라도 유언장 뒤집을 생각이야? 소송이라도 걸게. 그래, 한번 해봐. 어디 민서 내가 법정까지 끌고 가서 이겨봐. 우리 보고 불효자 만들 생각이면 해보라고. 언니는 원래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 속엔 당황함이 아니라 어딘가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누군가에게 뭔가 문서를 맡겼다고 하신 적 혹시 언니도 기억나? 글쎄, 뭐 그런 얘기 들은 것도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지. 아마도 그냥 버렸겠지. 그분 요즘 헛소리 많이 하시잖아. 그게 헛소리였는지 아님 진짜 기억하려는 건지는 내가 확인해 볼게. 정우 오빠가 비꼬듯 웃었습니다. 그래, 해봐. 그 대신 헛수고하고 눈물 흘려도 우린 책임 안 져. 그 시간에 애나 더 챙겨. 내가 가정을 먼저 챙겨야지. 무슨 유산 운운이야.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결혼도 제일 늦었고 받은 것도 없잖아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들 눈빛에는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가 잔뜩 앉은 갈색 가죽 수첩. 그 안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문동 창고 뒤편 벽 나중을 위해 묻는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보문동. 그건 며칠 전 제가 낙서에서 반복적으로 본 집원 45-7과 연결된 바로 그 동네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잊으려 한 게 아니라 지키려 했던 거였다는 걸. 그리고 지워진 건 유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억 속 진실을 지워버리려는 자식들의 욕심이었습니다. 창고는 생각보다 멀지 않았습니다. 보문동 주택가 골목 끝 오래된 철문 하나가 녹슨 채 삐걱이고 있었습니다. 간판도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단지 문 옆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입구 옆 벽 금지 낙서라는 글씨만이 이곳이 아직 사람이 드나드는 곳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수첩에 적힌 날짜와 문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보문동 창고 뒤편 벽 나중을 위해 묻는다. 정확히 어떤 의미였을까요? 묻는다 묻었다. 무언가를 숨긴 건 분명했습니다.
저는 창고 뒤편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담벼락 한켠 다른 벽과 달리 이상하게 덧칠된 자국이 보였습니다. 회색 시멘트가 덧바른 듯한 흔적, 그리고 균열이 생긴 틈 사이로 조그만 틈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주먹만 한 돌을 주워 조심스럽게 벽을 쳤습니다. 탁, 탁, 탁. 그리고 뭔가 울림이 다른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손톱으로 긁자 시멘트 조각이 떨어져 나가며 안쪽에 무언가 금속성 구조물이 드러났습니다. 작은 철제 금고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허겁지겁 열쇠고리를 뒤져 열어보았지만 금고엔 자물쇠가 걸려 있었고 비밀번호가 필요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아버지의 낙서 속 숫자 45-7, 120- 혹시 그 숫자가 저는 손가락으로 45만 7,120을 입력했습니다. 딸깍.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금고 문을 열자 그 안에는 묵직한 서류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장용국 개인 기록. 그리고 옅은 글씨로 진짜 유원장 민서에게만 열어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의식이 또렷했던 시기에 무언가를 예견하고 준비해 두셨던 겁니다. 이걸 열어보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에 숨을 가다듬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글씨로 된 편지 한 통과 공증되지 않은 유언장 원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서야, 내가 가진 것, 그 누구도 몰라. 나는 내가 뭘 했는지, 누구에게 줘야 하는지 마음속에 담고 살았다. 정우는 내 욕심도 닮았고 윤경은 눈치만 보더라. 하지만 너는 끝까지 내 옆에 있어줬다. 이건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록이다. 저는 편지를 부여잡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문서 속에는 아버지가 과거 소유했던 땅의 지번과 위치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고 그 땅 일부는 민서인 저에게 전부 상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미 정우 오빠가 자신 명의로 이전하려고 시도했던 지역과 정확히 일치하는 주소도 있었습니다. 그놈이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날 그렇게 막으려 했던 거야.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치매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이 흐릿해진 게 아니라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모두들 낙서라고 불렀습니다. 아니, 지우려고 했습니다. 지운 건 그들이었고 지켜낸 건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금고를 다시 닫고 서류 봉투를 품에 안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을 들고 돌아갈 차례였습니다. 그들이 내게서 빼앗으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되찾을 시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하늘. 오래된 골목길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열자 서류 봉투를 꼭 끌어안은 제 팔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늦은 시간 책상 앞에 앉아있던 변호사님께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입니다. 정식 공증은 안 돼 있지만 손글씨로 쓰여 있고 과거의 부동산 목록과 날짜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요. 그는 조용히 서류를 넘겨보다가 문득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공증 유언장은 따로 제출됐다고 하셨죠? 네. 큰오빠가 제출했어요. 그 유언장은 아버지가 병세가 심해지신 뒤에 작성된 거고 제가 갖고 있는 이 유언장은 아버지가 아직 정신이 또렷하실 때 쓴 겁니다. 장소도 날짜도 그리고 글씨도 다 달라요. 그는 손글씨 필체를 비교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유언장이 더 먼저 작성됐고
내용상으로도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정우 씨가 최근 부동산 명에 이전을 했다고요? 네. 그런데 그 주소가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에 기재된 땅과 완전히 겹쳐요. 그럼 위장증여 혹은 횡령 시도 가능성도 있습니다. 순간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참고 견뎌온 모든 순간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서 씨,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기록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에 아버지의 낙서 일부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모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싸움, 이제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며칠 뒤 정우 오빠와 윤경 언니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너 뭔데 갑자기 우리를 불러? 또 그 헛소리 낙서 들고 뭐라도 찾아냈어? 정우 오빠는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기세등등했습니다. 윤경 언니는 입을 삐죽 내밀고 말했습니다. 그래, 바쁜 사람 불러놓고 또 감정팔이 할 거야? 너 그 특유의 눈물 연기로 유산이라도 꿰차보겠다는 거지? 저는 아무 말 없이 탁자 위에 유언장을 내려놨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 오빠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고 윤경 언니는 숨을 들이마신 채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난 거야? 아빠가 남기신 진짜 유언장이야. 금고에 있었어. 보문동 창고 뒤 벽에. 아빠는 다 알고 있었어. 누가 어떤 짓을 할지도. 윤경 언니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그거 공증도 안 됐잖아. 그걸 누가 믿어? 그냥 아버지 혼자 쓴 낙서 수준일지도 모르지. 그래. 그럼 이건 뭐야? 저는 변호사에게 받아온 필적 감정 결과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공증 유언장보다 이게 먼저 작성됐고 아버지의 정상 상태에서 쓰인 것으로 판명됐어. 정우 오빠는 말없이 제 자리를 바라보다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야, 그건 그냥 내가 잘못했어. 그때는 아버지가 정말 다 잊어버리신 줄 알고 이제 와서 잘못했단 말이 무슨 소용이야. 오빠는 아빠가 낙서 하나 그릴 때마다 치매 환자라고 말했어. 그 종이가 무의미하다고 불태우자고 했잖아. 그게 뭔지 이젠 알겠지? 윤경 언니는 끝까지 반격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 싸움 법정까지 가보자고. 누가 진짜인지 거기서 가리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싸움은 아빠의 진심을 두고 싸우는 거니까. 나는 그걸 지켜. 그날 이후 민서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유언장 무효 소송과 명예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제기합니다. 정우 오빠는 자산 압류 예고장을 받고 급히 일부 토지를 처분하려 하지만 이미 민서의 가처분으로 막혀버린 상황. 윤경 언니는 언론과 지인들에게 퍼지는 소문에 불안해하며 자신은 그저 끌려갔을 뿐이라는 핑계를 대며 뒤늦게 발을 빼려 하지만 이미 모든 진실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 서 있는 건 낙서를 믿은 딸, 민서 혼자였습니다. 민서야,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라. 어둑해진 집 마당에 정우 오빠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두 손을 모으고 우는 건 제가 태어나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내가 장남이라서 아버지의 것들을 지켜야 한다고만 생각했어. 그때는 몰랐어. 아버지가 그 낙서에 그렇게 중요한 걸 담아놨을 줄은. 그는 머리를 바닥에 박았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참회하는 척. 그런데도 저는 그 눈물이 결코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빠, 그게 다야? 정우 오빠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도 다 망하게 생겼어. 토지 처분하려다 가처분 걸려서 은행이 압박하고 있어. 애들도 집사람도 다 나만 쳐다봐. 이 상황에서 민서야 너까지나 몰아세우면 나 진짜 끝장나. 그때 윤경 언니가 나타났습니다. 화장기 없고 떡진 머리에 손에 들린 건 고작 마트 비닐봉지 하나뿐. 민서야, 나 그날 그 말 다 거짓말이었어. 어떤 말? 아버지가 너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겼다고. 그거 사실 정우 오빠가 말하라고 시켰어. 난 그저 옆에서 도장만 찍었고. 나 지금 이혼까지 당하게 생겼어. 남편이 유산소송 걸렸다고 애들한테 뭐라고 말 못하겠고. 나도 살려줘. 윤경 언니는 울먹이며 민서의 손을 잡으려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조용히 손을 걷었습니다. 언니, 그때 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가 헛소문 믿고 유산 꿰차려 한다고 했어. 감정팔이 그만하라고 했고 치매 환자 낙서 따위 믿냐고 했어. 그때 언니 눈빛 딱 비웃는 표정이었어. 윤경 언니는 그제야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주저앉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희 둘 지금 와서 이러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 정우 오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야, 이 모든 게 끝나고 나면 그 땅 절반만이라도. 절반? 저는 그 말에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땅은 원래 내 거였어. 아빠가 내게 주신 땅이야. 근데 너희는 뺏으려 했지. 낙설하면서 불태우자 했고 날 정신 나간 애 취급했어. 지금 와서 무릎 꿇는다고 그게 아빠의 명예를 되돌릴 수 있을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한켠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작은 상자 하나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민서 너한테 꼭 전해달라고 했었단다. 마지막으로 말이야. 상자 안에는 낡은 캠코더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엔 아버지가 아직 눈빛 또렷하실 때 직접 말하는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내 딸 민서에게 모든 걸 맡긴다. 내가 가진 가장 값진 땅은 나를 끝까지 믿어준 아이에게 돌아가야 하니까. 그 영상이 법정에서 상영되는 날, 정우 오빠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윤경 언니는 흐느낌만 계속됐습니다. 민서는 말없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지켜야 할 것을 끝까지 지킨 사람으로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서야, 내가 맞았다.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아이는 결국 지켜줄 줄 아는 아이였던 거야. 엄마는 미안하단 말도 부끄럽다. 그동안 널 너무 혼자 두었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서의 눈에서 멈추었던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억울함이 아니라 안도와 슬픔 그리고 늦은 위로가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나 힘들었어. 아무도 내 말 안 믿고 다들 나를 불쌍하다고 하거나 정신 나갔다고 하거나 그럴 때마다 아빠 낙서 한 줄에 의지했어요. 그게 나한테 남겨준 유일한 말 같았거든요. 어머니는 조용히 민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이 흐른 뒤 윤경 언니가 흐느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서야, 정말로 진심으로 미안해. 나는 늘 내가 엄마 아빠 사랑만 받고 자랐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얄밉기도 하고 괜히 뭐라도 뺏고 싶었던 것 같아. 그 말은 사과라기보다는 뒤늦은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민서에게는 지금껏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정우 오빠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떨렸고 눈가엔 눈물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이젠 아버지한테도 너한테도 내가 할 말이 없어.
그 말에 민서는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언니. 나는 아직도 여러분이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버지가 내게 남긴 건 재산이 아니라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민서는 아버지의 낙서를 조용히 벽에 걸었습니다. 그건 사랑이었고 기억이었고 무엇보다도 민서에게 남겨진 유일한 목소리였습니다. 치매가 기억을 앗아갈 순 있어도 진심까지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날 민서는 혼자 법정 앞에 섰습니다. 웅성이는 사람들 틈 사이에서 정우, 오빠와 윤경 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머니는 조용히 민서의 손을 꼭 잡고 앉아 계셨습니다. 재판부는 방청석의 소란을 제지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2025년 7월 12일 민사 제58호 사건 피고 정우, 피고 윤경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은 숨죽인 채 그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민서에겐 수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본 재판부는 장용국 씨의 부동산에 대해 가족 증언 및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 장민서 씨의 주장을 모두 인용합니다. 윤경 언니는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고 정우 오빠는 고개를 떨군 채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이제껏 민서를 무시하고 괴롭히고 모욕했던 그 시간이 고스란히 죄목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용국 씨 명의의 부동산 전부는 장민서 씨의 소유로 확정되며 피고 정우 및 피고 윤경은 해당 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가슴 안에서는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몰아가며 낙서 한 장 찢으려던 가족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끝이구나. 법정 밖으로 나서자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장민서 씨, 치매 판정받은 아버지의 낙서를 법정 증거로 사용하셨죠? 상속 싸움 중 가장 극적인 반전으로 회자되고 있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낙서라고 했지만 그건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그 말에 기자들마저 조용해졌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민서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엔 이렇게 보도되었습니다. 딸의 진심 낙서로 증명되다. 상속 분쟁의 승자는 결국 아버지의 기록을 지킨 막내딸. 치매 판정받은 부친의 손글씨가 밝혀낸 수백억 부동산의 진실. 가족이 버린 손글씨, 사회가 지켜낸 정의. 그리고 정우 오빠는 이 판결 이후 회사를 잃었고 윤경 언니는 남편과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종이 아직 갖고 계신가요? 낙서 속에 진심을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누군가는 전시를 제안했고 누군가는 책으로 묶자고 했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날 밤 민서는 아버지의 옛 방에서 작은 스케치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은 버텨주는 사람이다. 의심 속에서도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다. 민서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 작은 메모지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책갈피처럼 마음속에 꽂았습니다. 자신은 끝까지 버텨준 사람이었다는 걸. 아버지가 가장 마지막에 그 낙서로 알려준 진실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정우 오빠는 법정 바닥에 앉은 채 양복상의 단추 하나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냥 민서 말 좀 들었으면, 그때 영상만 안 지웠으면. 그의 눈에서 흐른 건 후회의 눈물이었지만 민서에겐 더 이상 그 눈물을 닿지 않았습니다. 방청석 뒷줄에는 동네 이웃 할머니도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은 민서가 아버지와 함께 시장을 돌며 낙서를 받아 적던 시절을 기억하던 분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땐 참 안쓰러웠어. 다들 미쳤다. 그러는데도 아버지 손 꼭 잡고. 그 말이 들렸는지 민서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였습니다. 아버지, 저 해냈어요. 그날 밤 민서는 다시 옛집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던 낡은 책상, 그 위에 아직도 그분의 필체가 남아있던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바보라고 해도 된다. 나는 내 딸이 날 믿어준 것만으로 족하다. 민서는 그 메모를 꾹 눌러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빠, 저 오늘 너무 떨렸어요. 근데 그 낙서 정말로 날 지켜줬어요. 그 종이에 있는 흔들린 글씨들이 제 등에 손을 얹어주는 것처럼 따뜻했어요.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억울함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깊은 사랑과 늦은 작별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아빠는 끝까지 저를 믿어주셨고, 저도 아빠를 앞으로도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저는 아버지와 그렇게 약속을 이어갔어요. 그 순간 바람이 스르륵 창문 사이로 불어들었습니다. 책상 위에 남겨진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 위엔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민서는 내 자랑이다. 민서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요양병원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익숙한 복도 끝, 햇살이 은은히 내려앉은 병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장용국 씨는 창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눈은 풀려 있었지만 햇살을 바라보는 그 모습은 전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민서요. 그 말을 들었는지 아버지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순간 손가락 하나가 미세하게 떨렸고 민서는 곧장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그 집도, 땅도, 낙서도 제가 다 지켰어요. 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셨던 것처럼 저도 아버지를 끝까지 믿었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눈을 감고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습니다. 그 미소는 짧고도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며칠 뒤 요양원 로비에 낯익은 얼굴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정우 오빠였습니다. 수척한 얼굴, 초라한 옷차림, 한 손엔 택배 상자, 다른 손엔 손수 쓴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잠깐만 시간 좀 줄 수 있겠니?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고 떨렸습니다. 한때 민서를 밀쳐내며 낙서를 조롱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머뭇거리며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 그때 영상만 안 지웠어도 아버지 낙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줄 몰랐어. 이건 너한텐 변명이 안 될 거 알아. 그냥 이 편지만 받아주면 안 되겠니? 민서는 편지를 천천히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보이세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그냥 듣지 않았을 뿐이에요. 정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서야. 아버지한테도, 너한테도. 요양병실 문이 열리고 정우가 조심스레 들어가자 장용국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한마디 중얼였습니다. 정우냐,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말에 정우는 울음을 터뜨리며 손등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며칠 후 윤경 언니도 민서를 찾아왔습니다. 말없이 도시락 가방 하나를 들고 와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안 할게. 그냥 미안하다는 말도 사치인 거 알아. 근데 너 혼자 밥도 못 챙기고 다니는 것 같아서. 민서는 조용히 웃으며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언니 기억나요? 어릴 때 아버지가 도시락 싸주시면 맨날 나눠 먹었잖아요.
그땐 언니가 제 반찬 몰래 가져가기도 했었죠. 윤경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기억의 선이라는 이름으로 장용국 씨의 낙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민서는 아버지의 글씨를 전시하며 작은 설명을 붙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글씨가 아닙니다. 치매를 앓던 아버지의 기억이고 사랑이고 가족입니다. 방송국에서도 찾아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낙서가 무엇인가요?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 장의 종이를 들어 보여주었습니다. 민서는 내 자랑이다. 민서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를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아버지가 남긴 진짜 상속은 이 말이었어요. 전시회를 찾은 많은 사람들은 그 문장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손을 잡았으며 어떤 어르신은 딸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나도 너한테 그런 말 한번 해줘야겠다. 민서는 조용히 전시장 끝에서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낙서는 가족을 넘어서 세상의 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아버지의 손등에 조심스레 자신의 이마를 대었습니다. 차가운 손등이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체온이 남아 있었고 민서는 그 온기를 한참이나 놓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코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본 순간 민서의 눈에서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저 잘했죠? 아버지가 제게 남긴 낙서를 보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저는 계속 믿었어요. 사람들은 그걸 미련하다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아버지의 편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제 인생 전부였으니까요. 그 말에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어도 민서는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민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를, 그리고 기억의 선. 전시회 첫날, 초등학생부터 노년의 관람객까지 다양한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중년 여성은 남편의 휠체어를 밀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치매였어요. 말씀은 못하셨지만 메모지는 늘 남겨주셨죠. 이 전시 보니까 그 메모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벽면에는 낙서 한 줄이 크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잊지 마라. 밥 먹고 약 먹어야 한다. 내일은 민서 생일이다. 민서 좋아하는 딸기 사야지. 사람들은 그 글씨를 한참이나 들여다보며 웃기도 울기도 했습니다. 민서는 전시장 한켠에서 아버지의 기억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방송국 인터뷰가 끝난 후 한 소년이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런 낙서를 남긴 아버지는 정말 멋져요. 우리 아빠도 낙서 많이 하시는데 다 귀찮아서 버렸거든요. 앞으로는 안 그래야겠어요. 그 말에 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누군가의 손글씨는 시간이 지나면 보물이 되니까요. 전시회 마지막 날, 민서는 낙서 원본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봐요. 당신이 남긴 건 낙서가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전 이제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면서 살 거예요. 그게 진짜 상속이니까요. 그것은 가족에게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 유산이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침묵의 증언이었습니다. 정의는 멀지만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 가슴 깊이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진심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성 컬러는 여러분의 공감으로 자랍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